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새해 첫 방송이기 때문에 편하게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좀 시간도 가능한 한 최소화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나 여러분들 힘들게 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요. 진실을 마주할 용기 이렇게 이제 잡은 이유는요. 이제 방송을 들으면 이제 그러니까는 이해를 하실 텐데요. 자, 먼저 그 전에 지난 1년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국 경제에 특히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표를 뭘로 나타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게 주식 수익률이 아닐까. 주식에는 이제 사실 모든 경제가 총체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러니까는 어떤 성장 측면이 주로 이제 반영이 되고 그러지만은요. 하여간 그러한 경제의 외형적인 부분을 성적표가 사실은 주식에 이제 반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주식을 가지고 이제 제가 이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5월 10일에 출범을 했잖아요. 출범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12월 30일까지 31일은 이제 그러니까 시장이 다 폐장을 한 날이기 때문에 12월 30일까지 장이 이제 운영됐기 때문에 그때까지 해서 제가 이제 쭉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해봤는데 대한민국이 여기 이제 G20개 국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요 국가들을 쭉 이제 그러니까는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칼럼에다가도 제가 소개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자료인데 대한민국이 꼴찌입니다. 꼴찌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1년 대개 언론들에서는 지난해 1년 성적표를 내는데 지난해 1년 성적표를 내는데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에 5월 10일부터까지만 쭉 보게 되면은 그 압도적으로 꼴찌입니다. 코스피가 14.3%가 하락을 했어요. 코스피만 보더라도요. 이것과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게 미국의 다우존스라든가 S&P 500 같은 경우일 텐데 다우존스는 2.8%가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고요. S&P 500도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에 보게 되면 좀 손실이 좀 회복돼 가지고 마이너스 3.8%로 이제 선봉했고요. 나스닥이 이제 그러니까 마이너스 10%를 기록을 했는데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코스닥이죠. 나스닥 얘기는 잠시 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왜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는가를 좀 한다면요. 나머지들 주요 국가들을 보게 되면은 5월달 이후에 그러니까 지난 1년의 그 성과 중에서 하반기에 들어서 많이 회복이 됐었어요. 회복이 됐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의 하락률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가장 그러니까는 최악입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 주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나라의 성장과 관련된 지표들을 다 사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보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율, 물가 상승률이 우리는 주요 국가 중에서 꺾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요 꺾이지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굉장히 힘들죠. 국민들이 힘들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소득, 국민 총소득과 그다음에 가계의 소득을 보더라도 지난해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감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 소득을 보게 되면은 모든 가구가 다 그러니까는 3분기에 감소를 했고요.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역은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무역은 잘 알고 있고요. 지난해 뭐 그러니까 일부 언론들에서는 사상 최대 그러니까는 기록이다 했는데 그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에서 5월 9일까지, 5월 10일까지 그러니까 올해 5월 10일까지 이룩한 겁니다. 이룩한 거고 10월 달부터 여러분들 알다시피 수출이 그러니까는 마이너스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 적자는 뭐 외환위기 직전에 비해서 거의 2.3배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우리 경제에 무거운 짐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요. 뭐, 그 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좋은 경제 지표를 소개하고 싶어도 소개할 지표가 없습니다. 없을 정도인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지난 1년을 되돌아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탓, 그 다음에 노조 혐오, 그리고 이제 야당의 이제 국정 비협조 탓으로 돌리고만 있어요. 자기 자신들의 그러니까는 책임이라든가 이것을 모른다는 점에서 저는 올해는 그러니까는 상당히 그러니까는 어려워질 것이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지만이 좀 이게 방향을 바꾸거나 좀 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있어야지만이 사실 조언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한테나 귀를 열고 국정을 운영하려면은 경청하려고 하는, 물론 최종적인 선택은 그러니까 국정 운영자의 몫이지만은 경청하려고 하는 자세는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흔히 그래요. 교수님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대안 그동안에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안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제시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듣질 않잖아요. 듣지 않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제가 못하라 시간을 낭비를 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만 제가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오늘 이제 그러니까 방송의 내용으로 좀 접어들겠습니다. 제가 이제 진실과 마주해야 할 이제 용기를 이제 그러니까 얘기한 거는요. 우리가 이제 진실과 마주해야 할 시간을 지금 우리가 지금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 1년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잖아요. 여러 가지로요. 그러니까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기였잖아요. 그 힘든 시기 동안에 우리가 지금 이제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뭡니까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들이라든가 그동안에 풀었던 돈들을 그러니까 회수를 하면서 그 이전에 풀렸던 돈들이 그러니까는 부동산, 주식, 코인 이런 자산들에 그러니까는 투입되어졌고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소위 자산 가치의 붐을 만들었었잖아요. 지난 몇 년 동안에요. 근데 이게 돈을 회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뭐냐면은 이 풀린 돈들이 들어간 곳이 에서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방식, 소위 말해서 돈을 풀어가지고 자산 가치를 끌어올리는 이러한 방식이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지속되어 왔습니다. 사실은 길게 보게 되면 지난 40년간 지속된 거예요. 미국을 중심으로 본다면요. 지난 40년간 지속됐던 겁니다. 됐던 건데 이런 방식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지속 불가능한 상황을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익숙했던 이러한 방식, 저는 이건 이제 몰핀에 의존하는 몰핀. 우리가 이제 뭐 큰 사고가 생겼을 때라든가 뭐 이렇게 뭐 심지어 그러니까 좀 연초부터 죄송하지만은 교통사고가 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큰 수술을 받아야 될 때라든가 이럴 때 보게 되면은 굉장히 아니면 큰 병에 걸려가지고 했을 때 우리가 통증이 심하게 되면 우리가 진통제를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이제 아프고 그럴 때요. 그게 이제 몰핀 성분이잖아요. 사실은요. 진통제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몰핀이라는 것은 그 순간에 그러니까 고통을 그러니까 좀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역할을 해주는데 몰핀이 근데 치료제는 아니잖아요. 치료제는 아니죠. 그렇죠? 건강한 체질을 그러니까 체질을 건강하게 바꿔주는 그러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처방책은 아니잖아요. 몰핀이라는 것이요. 근데 저는 그동안에 이제 돈을 풀어가지고 자산 가치를 부양하는 방식,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몰핀에 의존해가지고 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 풀린 돈이라는 공짜 돈이 없잖아요. 공짜 돈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게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 풀린 돈을 이용한 사람들은 결국은 다 부채인 겁니다. 그래서 부채로 쌓은 모래성입니다. 부채로 쌓은 모래성. 그러면 그 돈을 회수할 때 당연히 뭐냐면은 모래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몰핀을 그러니까 중단했을 때는 그러니까는 통증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지불한 고통이라는 것은 바로 이 몰핀을 더 이상 그러니까는 주사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인 겁니다. 겪는 고통이에요. 특히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풀었는데 우리가 그 당시 금융위기라는 충격, 그 다음에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어떤 그런 충격을 조금 더, 충격이라는 것은 일종의 뭐냐면 우리가 어떤 하나의 중병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고 같은 걸 겪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몰핀이 필요하죠. 진통제가요. 그렇지만은 빨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 회복이 되려면은 체질을 그러니까 우리 치료를 하고 근본적인 치료를 하고 체력을 그러니까 건강하게 그러니까 강화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 몰핀에 의존해 온 거예요. 돈을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이걸 이제 우리가 제가 흔히 얘기했던 이지머니라고 우리가 외국에서는 해외에서는 이지머니라는 것이 그 손쉬운 돈이라는 얘기죠. 값싼 돈이요. 그러니까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돈. 예? 소위 제로금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라는 것이요. 우리가 이 몰핀이라는 게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양면성이 있듯이요.
금리 제로 금리라는 것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금리가 낮으면은 돈을 쓰기가 그만큼 쉬운 거잖아요. 그 대신 뭐냐면은 돈을 쓰기 쉽다 보면은 소위 말해서 경제 체력이, 그러니까 경제 체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안 해요. 노력을 안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경제가 좀비화됩니다. 좀비화되어져요. 쉽게 얘기하면 돈을 못 벌어 0%로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한다는 얘기는 적어도 그러니까 그걸 수익을 못 내도 견딜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업을 예를 든다면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반드시 좋은 게 아닙니다. 반드시 좋은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영원히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돈을 계속 풀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영원히 제로 금리로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데 방향 전환을 그러니까 못한 거예요. 못하다가 방향 전환을 강요받고 있는 겁니다. 강요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 과정 속에서 돈을 엄청 풀었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안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긴축을 안 했던 거예요. 당시에는요. 긴축을 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예요. 긴축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다고 아우성 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 이지머니, 값싼 자금에 의존을 해가지고 겨우 우리가 이렇게 버티고 이렇게 있는 수명을 연장해왔던 소위 말해서 좀비 기업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게 되거든요. 예?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2018년도에 그러니까 우리가 연준이 금리를 4차례 0.25% 지금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느린 속도죠. 0.25%씩 4번 정도 올렸었어요. 2018년에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한 2.5까지 갔는데 죽겠다가 아우성 치니까 2019년도에 3번이나 내립니다. 2019년도에요. 예? 그게 그만큼 거꾸로 생각하면 체력이 약해졌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경제 체력이 약해진 거예요. 예? 그리고 금융위기 이전에는 한 5%까지도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2%대에서도 그러니까는 죽겠다고 아우성을 칠 정도니까는 굉장히 경제 체력이 약화된 거죠. 이 측면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경제 체력이 굉장히 그러니까 약화됐다는 것을.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장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안 하고 있으면 체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럼 나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체력을 그러니까는 그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무리하게 되면은 힘이 들거나 아니면 어디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운동을 해가지고 체력을 강화시켜야 되잖아요. 근육을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되지만이 다시 그 이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경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입니다.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이걸 강요받고 있는 겁니다. 강요받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는 이지머니에 몰핀에 의존하는 경제에서 졸업을 해주기를 강요받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방향 전환하라고 강요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읽어내야 돼요. 지도자들이 읽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 주체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는 이 시스템을 그러니까 이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국정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런 거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즉 결국 구체적인 걸로 보게 되면은 값싼 돈에 의존해가지고 즉 자산 가치의 붐을 만드는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이런 것을 그러니까 붐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없었던 과거에 우리가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라는 건 뭡니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뭐냐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시장 경제에 의존해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 시장 경제의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가 그러니까 공동체가 그걸 끌어안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최소한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것을 보장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고예요. 진보적인 사고가 아니라. 왜?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사회를 구성해가지고 살아가는 걸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만들어낸 성과는 그러니까 개인의 성과가 아닙니다. 사회로부터 굉장히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러니까 상당하게 기여하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소위 말해서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연대를 해나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가 그러니까 지원해 줄 때 그것을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가 빚을 내 가지고 막 한 거예요. 왜? 부유한 사람들이 세금 내기 싫어해 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는 빚을 내 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그게 공짜 돈이 아니라고요. 공짜 돈이 아니죠. 근데 그런 방식보다는 부유한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보다 더 책임을 더 나누어 갖는 자세가 필요해요. 미국은 70대까지는 그랬었어요. 70대까지는. 80년대부터 소위 금융자본이 그 지배적인 하나의 힘을 갖게 되면서부터 상당히 탐욕이 굉장히 극대화되어지죠. 그러니까 뭐냐면 가능한 한 세금 내기 싫어하고, 예? 그러고 그다음에 뭐냐면은 사회에다가 떠넘기고, 이런 방식으로 해요. 예? 근데 이러한 방식은 지속 불가능한 겁니다. 지속 불가능한 것이 이번에 다 그것도 드러나게 된 거예요. 잠시 후에 제가 그동안에 보여준 자료 중에 대표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지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은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제가 늘 얘기했지만은 새로운 문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전환을 못 합니다. 전환을 못 해요. 제가 이제 방송 뉴스에서 보니까는 그 젊은 이제 그러니까는 그 20대 여성이 후반 여성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요즘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용주 입장에서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예?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그 이렇게 그 헌신적으로 일을 안 한다 이거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받은 것만큼만 일을 하겠다 이거예요. 받은 것만큼만. 예? 왜 그러니까 자신의 그러니까는 그 기여도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급도 안 하고 일만 많이 시켜 먹으려고 하느냐 이런 감정들을 갖고 있는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일이 업무가 끝나면 딱 끝나는 순간에 그 업무를 완전히 잊고 싶다고, 잊고 지낸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의 과정에서요. 이게 우리 노동의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 노동이 이런 현실에 한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혁신은 그러니까 사실 불가능합니다. 혁신은 불가능합니다. 혁신이라는 것은요, 자, 퇴근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 택시를 타고 가면서 그 생각에 빠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빠져 있으려면 뭡니까요? 그 업무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이 일자리를 놓고 미스매치가 있다. 예?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이런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오려고 안 한다. 예? 그런 얘기하는데 가지 않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한 사업장으로 가지 않는 이유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는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은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사실 퇴근하고 나서도 어디에서 있던 간에 그러면 사실 뭐냐면 재택근무를 하던 그러니까 직장에 출근하던 간에 이런 게 의미가 없어져요. 제가 그랬잖아요. 자율노동이 가능해야 된다. 그러려면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육 방식이 변해야 되고요. 교육혁명이 일어나야 되고요. 예? 아이들 키우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으면 우리 사회는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은 우리 청년들은 좀비화 됩니다. 이미 좀비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혁신이 안 일어나는 사회 속에서는 계속 뭡니까? 어떤 유혹에 빠집니까? 기존의 성장 동력은 자꾸만 이제 거의 이제 바닥에 도달했어요.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지머니에 몰핀의 유혹에 빠져요. 몰핀에. 예? 역대 정부들이 그러니까 항상 보게 되면요. 건설 경기 부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예?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수치 만들려고 이러면서 그러니까는 부채를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부채 모래성을 쌓은 겁니다. 예? 이거는 근데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이렇게 이걸 반복하면서 이제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요? 이걸 제가 이 벗어나는 것이 고통스럽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사실 이재명 그 후보가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들었으면은 저는 제가 공직에 가든 안 가든 사실은 가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요. 늘 얘기하지만은 이 얘기는
조언을 해주고 싶었고, 이거를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항상 누구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한 적이 없었다고, 이재명 후보를 제외하고서는. 이걸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지 선언을 했던 거예요. 이거 안 하면은 대한민국과 우리 청년들한테는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대한민국 희망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헤어질 용기라는 건 이지머니와 헤어질 용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지머니와 헤어질 용기요. 우리가 지난해 그러니까 세계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의 출발점이 뭐였습니까요? 인플레이션이었잖아요. 팬데믹 2년 기간 동안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이 풀었거든요. 더 많이 풀었어요. 미국이 뭐냐면은, 금융위기 때 풀어보니까는, 금융위기 때 한 3.5조 달러 정도, 막 3.4조 달러 정도 풀었거든요. 새로, 중간에 해소한 거 빼고, 추가로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러니까는 이 찍어낸 돈만 해도 3조 4천억 달러가 찍어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안 생겨. 그래도 뭐냐면 미국 국채를 다 사줘,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더 많이 찍어낸 거예요. 더 많이 찍어낸 겁니다. 엄청나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찍어냈죠. 국채도 훨씬 더 많이 발행을 했죠. 예? 괜찮은 줄 알고서는요. 예? 그게 그냥 공짜 돈이라고 생각하고서만 한 거예요. 예? 근데 뭡니까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생겼어요, 이번에는요. 금융위기 때와 차이가. 제가 왜 그럽니까? 이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흔히 제가 그러죠. 전문가들은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지식으로 다 해석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 자기가 아는 게 그것뿐이 없다 보니까. 상상력이 굉장히 부족한 거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렇습니다. 에? 지식이라는 것이, 근대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 기초해서 만든 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21세기에 들어서서 새로운 처음형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새로운 처음형을 제가 이 언어를 만든 이유는 처음에 사실 새로운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냐면 진짜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우리가 지식으로 해석이 안 되지는,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못하거나 미리 그러니까 우리가 예방을 못하는 그런 충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빈도수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번에 인플레이션도 새로운 처음형 인플레이션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에다 비유하는데 그것과 다른 거예요. 달라요. 이게 다른 차이를 이해 못하면은 처방책도 그러니까는 제대로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인플레이션은 뭡니까요? 이 인플레이션은 뭐예요? 지난해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가 아니죠. 21년, 이제는 21년이니까 2년 전이네요. 21년 하반기부터 인플레이션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짐이 생길 때 그때는 뭐였었습니까요?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공급망 교란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었잖아요. 공급망 교란. 그건 코로나 팬데믹 충격이에요. 그 인플레이션은요. 예? 경제적인 충격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은 경제학 교과서에 특히 그러니까 전통적인 경제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화폐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밀턴 프리드만의 그 유명한 얘기죠. 모든 인플레이션은 화폐적인 현상이다. 이걸 갖고 머릿속에 주입되고 있다 보니까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생긴 인플레이션, 이렇게들 그냥 기계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금융위기 때는 그럼 어떻게 인플레이션 안 생기고 어떻게 설명해 주실래요? 설명 안 되잖아요, 그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건 뭡니까? 공급망 충격이었잖아요. 돈을 많이 풀어 생기는 건 수요 충격입니다. 수요형 인플레이션이죠.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사람들이 씀씀이가 많아져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소비를 자극해가지고 생기는 인플레이션이란 말이에요. 70년대 생겼던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 당시에 그러니까 공급 충격, 이것과 다른 거죠. 그 당시에는 소위 말해서 핵심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유가, 소위 말해서 1차, 2차, 그러니까 오일 충격으로도 이렇게 많이들 연상을 하는데 더 근본의 밑바닥에 있는 건 뭐냐면요. 달러 시스템의 붕괴였었습니다. 달러 시스템 붕괴. 고정환율에서 변동환율로 넘어가면서 미국이 더 이상 그러니까 고정환율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달러 가치가 폭락하면서 생긴 현상이에요. 예? 금융 시스템의 충격이었었습니다. 예? 경제적인 충격이죠. 어쨌든 간에. 근데 그게 공급 충격으로 이제 그러니까 나타난 거죠.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뭐예요? 코로나 팬데믹이 뭐예요? 인간과 자연 간의 공존의 불균형 문제에서 생긴 거잖아요. 예? 이건 비경제적인 하나의 충격이잖아요.
비경제적인 충격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입니까? 바로 이어서 뭐가 났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충격이 인플레이션을 또 더 가속화시켰잖아요. 우크라이나 충격은 왜 생긴 겁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패권 경쟁의 결과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예? 워싱턴에 그러니까는 이 유발시킨 거잖아요. 그걸 그러니까는 연준에다가 해결하라고 이렇게 떠넘긴 거잖아요. 예? 정치인들이 그러니까는 정치 실패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러한 충격이, 새로운 처형 충격이 앞으로는 그러면 안 생기냐 이거예요. 예? 앞으로 이거 빈도수 많아집니다. 빈도수 많아져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그러니까는 지금 인류 세계에다가 뭐냐면은 그 과제를 던진 거예요. 무슨 과제? 이지머니하고 헤어지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 과제를 던진 거예요. 예? 근데 빨리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진정돼 가지고 또다시 돈 풀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 그럼 우리가 지금 지난 1년 동안에 겪고 나서도 또 우리가 몰핀에 의존해 가지고 경제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거는 경제가 건강한 경제가 아니에요. 예?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지금 많은 분들은 금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하로 전환하게 되면은 다시 경제가 살아나고 주식이 살아나고 부동산이 살아나고 다 이런 걸 꿈꾸고 앉아 있어요. 저는 그런 시대는 다시 끝났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어떻게 똑같이 반복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몰핀에 또 의존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는요. 그렇잖아요. 이지머니 시절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지머니 없이, 그러니까 몰핀 없이 체력을 회복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굉장히 수십 년 동안에 이지머니에 의존해서 좀비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요. 이 좀비 기업 구조조정 해야 됩니다. 그 고통을 우리가 감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실과 마주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거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수익을 못 내는 기업들, 이거를 언제까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럼 일본 경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화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이 그렇게 됐거든요. 90년대에요. 네? 계속 금리 내리고 99년도에 제로금리까지 내리고 2001년도부터 양적완화 시작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일본 기업들 좀비로 만든 거예요. 네? 이거 세계 경제가 일본길로 다 가서는 안 될 게 아닙니까? 자, 유동성 파티는 이제 더 이상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유동성 파티는요. 우리 흔히 말해서 돈 풀어가지고 주가 끌어올리고 돈 풀어가지고 부동산 끌어올리는 거, 이런 유동성 파티 더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지머니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채로 만든 거잖아요. 결국 부채 모래성이잖아요. 이지머니 시대라는 게 뭐예요? 돈 이용하기 쉽다 보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대출받아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빚을 내가지고 다 그러니까 투자하고 자산가치 만든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부채 모래성이지 뭐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과거하고 다른 게 20세기 이후에 채권 투자의 손실이 가장 컸던 해입니다. 지난해가요. 세계 대공황 때보다 채권 투자의 손실률이 가장 컸던 해예요. 특히 뭐냐면 교과서에서 가장 안전자산으로 분류하던 미국채 등 이른바 선진국 국채 가격의 하락이 굉장히 컸던 해입니다. 그리고 유동성 부족 문제, 즉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새롭게 부상했던 해예요. 이거 새로운 현상입니다. 새로운 현상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미국이나 선진국은 자기들 채권 발행하면은 다 시장에서 소화가 되리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동안에요. 지난 수십 년간에. 자기들은 그러니까 얼마든지 돈을 써도 돼. 이런 인식들을 가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에 그러니까 균열이 생긴 걸 이번에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진이 나려고 하게 되면 전조현상이 먼저 생기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모르고 계속하면은요, 진짜 대형 사고 일어납니다. 예? 대형 사고 일어나요. 제가 이 자료 보여드렸죠. 이게 지금 뭐냐면 1985년 이래
이게 빨간 선하고 파란색 선하고 구별이 거의 안 될 텐데,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요. 파란색 선, 이 선이 뭐냐면은 미국 정부가 발행한,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에서 거래 안 되는, 그러니까 국채도 있습니다. 일부.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채. 국채가 그러니까는 정부가 발행할 때 액면가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빌린 돈이죠. 그게 이제 파란색 선이고요. 빨간색 선은 뭐냐면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그겁니다. 근데 1985년 3월달인가 4월달인가부터 이 시장 가치가 항상 높았었어요. 지난 40년 가깝게요. 근데 이게 지난해 3월달부터 역전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해 3월달부터요. 역전됐던 거예요. 그래 지금 지난해 10월달까지 자료가 있는데 보게 되면은 거의 그러니까 2조 달러 정도가 오히려 그러니까는 그 액면 가치보다도 더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난해 처음, 우리가 지난 40년 이래 처음 나타난 현상이에요. 지난 40년 동안에. 85년이 뭐냐면요. 레이건 두 번째 임기가 시작한 해입니다. 레이건이 뭐냐면은 미국을 그러니까 세계의 투자 수도로 만들겠다. 그래서 금융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죠. 금융주도로, 즉 금융주도라는 것은요, 부채주도로 성장하겠다는 겁니다. 부채주도 성장으로요. 왜? 금융이라는 게 뭡니까요? 금융회사들이, 은행들은 대부분은 뭐냐면은 자금을 고객들한테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아니면 시장으로 조달해가지고, 그걸 대출, 빌려줘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이 성장한다는 얘기는 그 사회의 채무가 증가하는 겁니다. 채무가 증가하는, 은행이 나간 대출은 다 빚이잖아요. 결국은요. 가게로 가든 기업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간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80년대 후반부터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가 사실 금융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경제가 되는 시기가 전개됩니다. 이게 월가가 그러니까 사실상 장악한 그 시대입니다. 80년대부터 레이건 대통령, 레이건 시절부터 행정부터부터 월가 출신들이 재무부 장관을 역임하잖아요. 당연한 걸로. 예? 끝나면 다시 월가로 돌아가고. 소위 말해서 월가와 워싱턴의 유착 관계가 아주 구조화돼 버렸죠. 미국은요. 그래가지고 미국은 뭐냐면 미국에서 국채를 아무리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도 시장에서 다 소화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처음으로 유동성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미국 국채를 그러니까 현금화가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작년 10월 달에 막 그러니까 표면화됐던 거 아닙니까? 예? 표면화됐던 거잖아요. 저 맨 끝에 보시게 되면은 그 차이가 확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저래서 이걸 잘 주목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달러는 그러니까는 무한정 찍어낼 수 있다. 미국 정부는 무한정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런 신화가 그러니까 지금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균열이. 이건 지난 40년 동안에 처음 보는 현상이라고요. 처음 보는 현상이라고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조짐입니다. 우리가 지진이 나면은 그러니까 지진이 나려면 미리 그러니까 우리가 신호가 전조 현상이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대형 사고 나기 전에 이런 전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얘기는 과거 했으니까 반복할 필요 없고요. 자, 그래서 제가 낡은 집과 이제 이별을 해야 되는 그동안 40년 동안에 몰핀에 의존을 해가지고 거칠게 표현하면요. 부채주도 성장을 한 거예요. 금융주도 성장이라는 게 부채주도 성장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그 긴축에 따른 경기 침체에도 마찬가지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일 수밖에 없어요. 왜? 긴축의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주가를 얘기했는데 앞에서 주가 흐름을 볼 때 세계 경제를 주도한 게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 경제잖아요. 미국 경제의 그러니까는 이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주가가 미국의 여러 주가가 있지만은 뭐 흔히 3대 주가를 얘기할 때 다우존스라든가 나스닥, S&P 500을 얘기할 때 나스닥 아닙니까? 나스닥의 순위 기술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이 나스닥이잖아요. 소위 말해서 성장주라 그러죠. 성장주. 성장을 가장 많이 하는 기업들이 모여 있는 저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나스닥이요. 근데 나스닥이 왜 손실률이 가장 크냐 이거예요. 손실률이요. 네? 그런 점에서 성장주 혹은 기술 기업의 문제를 직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즉 미국 경제를 상징하는 게 기술 기업들이잖아요. 나스닥에 모여 있고요. 근데 이 나스닥의 주가 하락률이 가장 컸냐 이거예요. 예? 이거는 제가 그동안에 몇 차례 얘기했죠.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는 미국의 소위 말해서 성장 기술 기업들이 주로 뭡니까요?
90년대 후반부터 혁신을 주도한 기술 기업들이잖아요. 혁신을 주도한. 뭐 구글, 애플 뭐 이런 기업들이,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 기업들이 주로 어떻게 우리가 성장을 했습니까요? 개방을 통해서 혁신을 주도했습니다. 네? 혁신을 주도했어요. 그런데 이 기업들이 자신들이 혐오했었던 전통적인 기업들, 재벌 기업들, 그러니까 거대한 대형 기업들을 그대로 모방을 하고 있어요. 시장을 독점하고 싶어하고, 네? 경쟁보다는 독점을 하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개방보다는 폐쇄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그 기술 기업들을 창업했던 사람들이 이건 내가 이 기업을 만든 요인이 없어졌다 해가 떠나고 막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뭐 구글 같은 데서도 구글의 초기 멤버들이 많이 떠나고 그랬잖아요. 떠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원했던 게 이런 기업이 아니라 이거예요. 네? 이런 게 아니었다 이거죠. 네? 자기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걸 새로운 것을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요. 돈 이전에 뭐냐면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하고 싶었던 좋아했던 것들을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에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둔다고요. 의미를 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때 그랬잖아요. 상장시키는 거, IPO, 상장하는 걸 굉장히 꺼려했던 이유가 이런 기술 기업들이 왜 그러냐면 상장을 시키게 되면 외부 자본을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외부 자본들, 투자자의 자본을 받아들이게 되면 투자자의 간섭을 받아. 근데 투자자들은 뭐냐면 단기적인 어쨌든 간에 수익을 내주길 바라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그러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게 있거든. 꿈이 있거든. 그 꿈을 가지고 그러니까 혁신을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그 꿈이 그러니까 통제를 받는 거예요. 네? 통제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장하는 걸 싫어했던 기업들도 많습니다. 초기 창업 멤버들은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그렇게 되면서 결국 뭐냐면 과거의 전통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재벌 기업들 같은 그러니까 시장을 독점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독점 가격을 우리가 쉽게 돈을 벌 수 있잖아요. 혁신보다는 그러니까 독점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윤을 추구할 수 있잖아요. 초창기에 그러니까 굉장히 개방적인 새로운 실험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개방을 통해서 했던 것이 폐쇄적이 돼버렸고요. 그 결과 됐습니까? 혁신이 정체하고는 실종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2010년대 이후에 미국의 기술기업에서 혁신은 그러니까는 상당히 그러니까 저는 실종됐다고 봅니다. 이건 비즈니스 위크에서도 한번 그러니까 다뤘던 거예요. 그러니까 9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기술 기업들이 갔던 하나의 혁신의 원천은 뭐였냐면요. 개방, 협력, 공유였었습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이걸 알아셔야만 이 기술 기업들의 혁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이 정신을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미국의 그러니까 지금 미래는 이 기술 기업들이잖아요. 네? 이들이 혁신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 저거잖아요. 그래야지만이 이지머니 좀비 기업들을 청산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구조조정이라는 게 뭡니까요? 구조조정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우리 개인이 제가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요. 자, 우리가 그냥 운동도 안 하고 맨날 그러니까 패스트푸드로 먹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요? 살이 찌죠.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가 그냥 고지혈증도 생기고 뭐 당뇨도 생길 수 있고 혈압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여기저기 몸이 이제 그러니까 이상 증세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건강한 몸으로 회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요? 식생활 바꿔야 되겠죠. 식이요법을 어쨌든 그런 음식들을 좀 이제 단절을 하고, 예? 단절을 해야 되겠죠. 식이요법 필요하잖아요. 몸무게를 줄여야 되니까요. 살을 빼야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살만 빼가지고는 안 되죠. 살만 빼면 힘이 없지요. 그게 뭡니까요? 건강한 음식으로 이제 대체하고 운동도 주기적으로 하면서 체력도 강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사실 그러니까 건강하게 다시 그러니까 체질이 개선되는 거잖아요. 기업 똑같습니다. 기업도 뭐냐면은 성장성이 없고 수익이 못 내는 부분들은 정리를 해야 되죠. 근데 그냥 정리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정리만 하게 되면 기업이 그러니까 먹거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성장성이 있는 걸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자원을 재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수익성이 보이는 그러니까 새로운 분야로 그러니까 자원을 재배치를 해가지고 예? 그 속에서 혁신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사회나 그러니까 저는 경제라는 것이 상식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너무 이 앞부분에 많은 시간을 가는데 정부 부채 지속 불가.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교수님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나라 정부 부채 많이 쓸 수 있지 않냐고 하면서 저한테 딴지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우리는요, 정부 부채가 아직 여유가 많이 있어요. 여유가 많이 있어. 우리 어려운 시기에 가계 부채를 그러니까 가계에다가 다 그걸 떠넘겼잖아요. 정부 부채를 무조건 무한대로 그러니까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요. 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예? 가계 부채보다 정부가 더 방어 능력이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누군가 돈을 써야 되는데 쓸 때는 뭐냐면 정부가 쓰는 게 그래도 현명하다 이거죠. 이번에도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어느 게 더 그러니까는 현명한 결과를 만들고 있느냐. 근데 정부 부채가 선진국가 같은 경우는 이거 너무 남용을 한 거야. 자기들의 그러니까는 이 소위 이 그 권력을 통화 권력을 예? 아까 앞에서 그랬듯이 달러는 그러니까 무한대로 찍어내도 돼. 예? 미국 정부는 채권을 무한대로 발행해도 돼. 이런 식의 발상으로 인해 가지고 예? 근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공동체 부메랑으로 돌아온다고요. 왜? 아까 그랬잖아요. 미 국채 가격에 지금 지진 전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미 국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잖아요. 미 국채가 흔들리면요. 나머지 상품들, 금융상품들 다 흔들립니다. 예, 미 국채보다는 위험한 상품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부 부채를 그러니까 안 늘리는 방식이 좋은데 그러려면 결국 뭡니까? 부유층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그러니까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70년대까지는 세금이 굉장히 고율이었었어요. 예? 소위 말해서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뭐냐면 뭐 베트남 전쟁, 뭐 이런 거 하면서 한국 전쟁 이런 거 하면서 그러니까 돈이 많이 정부가 지출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했느냐? 세금 걷어서 다 한 거예요. 해결한 거예요. 근데 80년대 이후에는 세금을 안 내면서 세금을 오히려 줄이면서 정부가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 다음에도 뭐 전쟁도 하고 그러면서 정부 부채가 엄청나게 증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층의 공동체에 대한 책임성이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가 그나마 유지가 되려면요. 이게 안 되면요. 자본주의는 지속 불가능합니다. 네? 자본주의는 지속 불가능해요.